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림팩을 주도하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방문하는데요. 우리 군 간부가 림팩 지휘부에 처음으로 입성했습니다. 월드컵 스타 홍명보 감독이 성인 축구 대표팀 감독에 선임됐습니다. 그가 펼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는데요. 유교사의 목소리 연기는 배우 고두심 씨가 맡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열리는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나토군은 현재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고 있는 림팩, 즉 환태평양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출발해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는 일정이 1박 2일간 진행이 되고요. 동포 간담회까지 마치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의 워싱턴 DC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앞서도 잠깐 들어보셨지만 먼저 이번 미국 방문의 의미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인태지역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들으신 대로 8일부터 1박 2일간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현재 하와이와 그 근해에서는 미국과 나토, 한국 등 사상 최대 규모로 29개 나라가 참여하는 림팩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인데요. 이게 경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예,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사실 이 규모가 워낙 엄청나서요.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군사훈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에 참가하는 나라가 모두 29개 나라인데 나토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태평양 국가에는 한일 그리고 호주,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군을 파견하고 있죠.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서. 여기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정 40척, 뭐 잠수함, 핵 잠수함이죠. 네. 항공기가 뭐 최신의 전투기, 전폭기 포함해서 한 130여 대, 150여 대. 네.
여기에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모두 한 2만 5천 명.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우선 어마어마하고 네. 여기에 참여하는 항공모함이나 전략 핵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 같은 그만 최정의 그 이 대량 살상이 가능한 이런 무기들이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낭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 림팩 구성군 사령부라고 하는 그 핵심 지휘부에 우리 해군 대령이 지휘부로 부사령관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문종화 대령인데요. 예, 우리 해군 대령이죠. 이 훈련은 그러니까 해군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네. 사령부 이 훈련을 주도하는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연합작전에 여러 나라의 이 지휘관들이 부사령관으로 아마 합동 네. 이 지휘부를 구성할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부사령관으로 공식적으로 그 훈련의 지휘부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겠네요. 예. 역대 최초라고 하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호놀룰루에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 또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또 동포 만찬 간담회도 갔습니다. 이 태평양 국립묘지, 그러니까 알링턴 국립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 국립묘지에 이 별칭도 있습니다. 펀치볼 국립묘지라고 하는데, 자, 펀치볼, 화채그릇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6.25 전적지 중에도 중부전선에 이 이름이 붙은 고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양구 쪽에 펀치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가 좀 상당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펀치볼이라는 이름을 붙인 뭐 수박이나 고냉지 채소를 아주 특산품으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네. 있는 곳인데요. 하여튼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부전선에 6.25 전쟁 마지막에 그야말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 고지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펀치볼 전투, 백마고지 전투 또는 버거힐 전투 뭐 이런 수많은 고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햄버거 힐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 아주 대표적인 전적지 중에 하나가 펀치볼인데 이 태평양 국립묘지도 바로 펀치볼이라는 이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립묘지는 이제 우리도 동작동이나 대전 현충원에 가면은 묘비들이 쭉 서 있잖아요. 툼스톤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알링턴도 그렇게 서 있는데 이곳은 묘비를 세우지 않고 그냥 석판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누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데 전사했는데 어느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전사했다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종교는 써놨다고 하더군요. 예. 네. 이게 이제 한 5만 4천여 명의 시신이 여기 지금 이제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네. 있는데 이 6.25 전쟁의 전사자는 모두 한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미국을 가면 워싱턴을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잖아요. 이 하와이를 가시면 꼭 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참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023년에 북한이 55구의 뼈 조각들을 우리한테 넘겨줬고 이게 지금 저쪽으로 가서 바로 저 태평양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의 DNA와 대조를 한다고 지금 대조 하네요. 작업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미군이 마지막 한 구까지 유해를 발굴해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전통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북한 쪽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5구에 이 유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을 대조하기 위한 수많은 무명용사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지금 대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은 걸리지만 마지막 한 조각까지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한국인 여성이 이 뼈조각 찾는 전문가로 출연한 바도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은 9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휘부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우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죠.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지구 표면의
52%에 해당하는 인태 지역을 관할하며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 전투 사령부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 핵 추진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주요 전략 자산 전개를 건의할 권한과 운용의 책임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설명 들으신 대로 지구 표면의 52%, 세계 인구의 60%가 사는 곳을 관할한다.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 최대의 군사령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뭐 김태효 차장이 잘 설명했는데 예전에는 태평양 사령부로 불렸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했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전력도 더 강화됐는데 네. 지금 이 인태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한 37만여 명 정도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나라 전체 군인보다 많은 숫자가 이 사령부 관할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뭐 육군 중심의 군 편제를 쭉 해왔고 지금도 뭐 가끔 해군 출신의 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육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처음부터 해양 국가로 출발을 해서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배 타고 가서 상륙해서 전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이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그 해군의 가장 정예 주력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은 지금껏 해군 제독이 쭉 맡아왔어요. 해군 사성 장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인태 사령부의 이 사령관은 해군 제독, 해군 대장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호 차장 설명에도 나왔지만 인도 태평양 그러면은 관할하는 구역이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하는 서태평양 지역. 그렇죠. 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예. 그리고 남극과 북극까지 관할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평양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일본, 대만, 베트남, 뭐 인도 등을 다 관할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뭐 북한이 무력 남침을 하거나 무슨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 그리고 네. 이 예하 부대의 사령관들이 실제로 지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메가더 원수가 그 일본과 전쟁하고 그 6.25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태평양 사령관 자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태평양 사령관 밑에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뭐 하지 중장이나 또는 워커 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선을 누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유사시에 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 지휘할 사람은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 거예요. 원래는 전시에는 원수가 맡는 예, 자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태 사령부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것은 뭐 김영삼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지위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록을 찾아보면 1981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태평양 사령부 시절에 처음 방문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횟수로는 30년 전, 만 29년 전에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방문의 모습 영상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진주만 함대 시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장병들에게 6.25 전쟁을 통해 그리고 지난 4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돼 기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고 시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네, 림팩이 열리고 있는 곳의 핵심도 진주만, 영어로는 펄 하버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일본군이 침략해서 영화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림팩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문할 때 명칭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사령부였는데요. 편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령부 또 저 부대 아는데 이런 것들 거의 다 망라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익숙한 거는 제 7함대일 겁니다. 예, 그 7함대는 지금 요코스카 일본 기지에 그 사령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 7함대에서 항공모함이 동해상으로 전개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대북 억지력의 아주 핵심 전력인 7함대를 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어요. 네. 또 제3함대 사령부도 있고 이게 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 부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군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정의 전략 폭격기 이를테면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태평양 지역의 요소요새, 이를테면 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지금 포진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본토에도 포진돼 있습니다. 네. 미 서태평양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지역을 지금 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태평양 사령부의 주력이 역시 해군일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해군 사령부가 따로 있어요. 해군 사령부의 병력만 한 20만 명 됩니다. 태평양 해병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본토에서 전쟁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군과 결국은 어딘가에 가서 상륙해서 전쟁을 하니까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아주 막강하거든요. 이 해병대 사령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하와이에는 섬이 5개 있습니다. 여행 다녀보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나 많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인태사령부는 그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놀룰루 해변 등으로 유명한 오하우 섬에 있습니다. 이 사령부 별칭 세계 최강 부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진주만의 정말 참담한 패배를 미국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본토가 직접 공격당했고 이게 비록 하와이 섬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 아닙니까? 본토가 유일하게 기습당했고 거의 속수무책으로 격파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이후에 한 70여 년 동안에 정말 강력한 그 무장을 해왔고요. 특히 그 이전까지는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주전장터가 벌어지면서 대서양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중심으로 그 해군로가 개척되고 그랬어요. 노르망디도 그쪽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 쪽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이 동쪽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태평양이 주전장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동이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제 우리는 인도양이라고 부르지만 굳이 따지면 태평양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태평양 중심의 전략을 지난 한 40,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강해 왔고 네. 그것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세계 최강 부대가 이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의 해군 기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걸로 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바로 이곳을 이제 조만간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물론 동포 만찬 간담회도 합니다만 워싱턴 DC로 향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동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행사로 보이네요.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 의제가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비록 워싱턴에서 열리지만 그 주 의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인 만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상당한 적극적 역할을 할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자마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1대1 정상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번에 초청된 4개 국가가 있습니다. IP4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입니다. 이 나라들은 사실 나토 정회원 국가들이 아닌데 나토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지금 글로벌 안보의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네. 그러니 나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도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자 이런 취지로 아시아 지역의 4나라가 지금 초청된 거거든요. 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맞으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자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네 개 나라의 정상 간의 다자 회담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러북 밀착 문제가 주요 의제고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특히 러시아 견제, 그렇습니다. 또 중국 견제가 좀 주 의제가 될 거라는 거는 예견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때 우리가 좀 묘한 입장이 있잖아요. 네. 무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대놓고 지금 북한하고 밀거래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외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협정 조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의 군 군사동맹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동안은 직접 무기 수출, 살상 무기 수출은 우리가 자제해 왔는데 네. 이제 그 선을 우리가 넘어설 수도 있다.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자제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워낙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국력을 많이 소진해서 북한으로부터 그 실탄이라든지 포탄 같은 거를 공급받지 않으면 전쟁 수행 자체가 좀 상당히 지장을 받는 정도까지 된 것 같고 네. 특히 이 북러 조약에 의거해서 북한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실병력이. 예, 실병력이. 그거는 그 조약 자체가 상대방이 공격당하면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른바 방아쇠 조항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은 뭐 언제든지 군을 보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네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러시아에다가 군을 보내면 그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대가들을 김정은이는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돈을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운반체 기술이라든지 뭐 위성 재진입 기술. 예, 그렇습니다. 그 거래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자제해 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직접적인 우리가 군을 파견하지는 않겠지만 무기 지원까지는 열어놓고 이 정상회의를 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한테 무기를 직접 대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 나토 여러 나라들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가 워낙 우수하다고 하는 게 네. K방산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완전히 국교 단절까지 갈 상황은 아니지만 네. 러시아가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 대 행동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네. 그 점에서 직접 무기 지원까지를 열어놓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을 때 무섭다. 이번에 우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의 역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에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연설을 하는데 단독 연사로 나설 예정이라고 해서 주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을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퍼블릭 포럼이니까 실제로 한 350여 명의 그 청중들이 모여서 연설을 듣고 아마 질문도 하게 될 거예요. 네. 질문하면 답변도 하게 될 텐데 여기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거는 이 가치의 공유일 것 같아요. 가치 공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제회의나 다자회의 또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우방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 네.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책임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책임 있게 해야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외교 목표가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분명히 청중 중에는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나오겠죠. 예, 그럴 경우에 그런 가치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 퍼블릭 포럼 단독 연사로 나서는 연설 네. 세계가 주목하리라 봅니다. 끝으로요.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한미일 혹은 한일, 한미 양자 개별 회담의 별도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단독,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새 정상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 추진이 된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아우, 뭐 후보 물러나라고 막 좀 예. 코너에 몰려 있죠. 물론 후보 사퇴를 해도 임기 때까지 대통령 지금 계속 수행하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바이든 자체가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죠. 예, 뭐 10%대로 떨어져서 이게 뭐 언제 정권 내놔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 사정상 이게 단독 회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이걸 뭐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짧아요. 예. 그리고 또 이미 확정된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과의 1대1 정상회담은 다 확정이 돼 있잖아요. 한 5개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들은 참 우리와 K방산 수출 문제라든지 또는 원전 건설 문제라든지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정상회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런 정상회담에 좀 집중하고 네.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너무 연연해야지 것 네. 없다. 이번 일정에서는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상당수 언론이 아니 거기까지 가서 무슨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왜 안 하느냐 공격 포인트로 삼는 그런 보도가 간혹 있는데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성국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의 개인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8월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국민 엄마로 유명한 고두심 씨가 유여사 역을 또 맡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스타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선임됐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 감독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의 지휘봉을 쥐게 됐어요. 그야말로 삼고초려 같은 선임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10년 만에 이 홍명보 감독이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국가대표 팀은 감독 공석 5개월 만에 이제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지난 5일에 유럽에서 이 외국인 감독 후보와 면접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제안하고 또 설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브라질 월드컵 마치고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팬들이 엿을 던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축구협회 전무로 재직했고요. 2021년에 울산 현대 감독을 맡아서 2022년, 2023년 2년 연속 K리그1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물망에 올랐던 이 감독 후보만 나라 안팎으로 100명이 넘었다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100분의 1의 경쟁을 뚫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황상 보면은 축구협회가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합의였다라고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임생 이사가 유럽에 가서 거스 포획 감독 또 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면접을 보고 귀국을 했는데 이 귀국하자마자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대표팀 감독을 제안했거든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임생 이사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기술적인 이유 8가지를 밝혔는데, 자, 우선 이 축구협회의 철학과 경기 모델에 가장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적합하다. 또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이 갈등을 겪었던 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드는 데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K리그 현재 감독으로서 선수 발굴에 유리하고
9월에 이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외국인 감독이 이 팀을 맡아서 팀을 만들어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팀의 당면 과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3차 예선에 통과합니다. 홍명보호의 앞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선수들 구성으로 보면은 뭐 역대 최강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감독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우리 선수들을 말 그대로 원팀으로 묶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 이 가능성을 다 그라운드에 쏟아부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홍명보 감독은 선수단 장악 능력이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또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을 충분히 원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팀을 만들어가기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축구 팬들의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홍 감독의 앞날 그리고 대표팀의 성공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제3공화국이나 11.6 사태 등을 다룬 영화는 많았죠.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의 개인사, 심지어 연애사까지 다룬 영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다큐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최진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정희 유경수 다큐멘터리 영화가 8월 개봉을 앞두고 오는 19일 국회에서 시사회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사실 며칠 전 지난주에 문자가 아침에 왔습니다. 네. 딱 봤더니만 이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그 7월 19일 날 국회에서 첫 시사회 한다는 것을 제가 가까이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김은국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직접? 예, 그래서 네.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만 7월 19일 날 국회에서 이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의 젊은 시절 연애사와 개인사를 닮은 이 다큐멘터리를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벌써 이제 7월 19일로 다가왔는데요.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고 인간적인 면모 한마디로 개인의 가정사와 또 이 연애사까지도 지금 담은 거라서 한간에 지금 화제인데 얼마나 흥행할지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전쟁을 네. 이어받아서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건국의 대통령 또 산업화의 대통령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네. 8월 개봉일을 가급적 8월 15일. 이날이 광복절이지만 사실 고 유경수 여사가 북괴의 사주를 받은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제작된 영화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120분 동안 진행이 된 러닝타임 120분이고 논픽션 영화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 보고 계시는 이 KTV와 같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록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죠? 실록 영상 70% 그리고 재연 영상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수 김은국 씨가 제작을 하고 또 나름 유명사가 있는 윤희성 감독이 이 감독을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목이 목련이 필 때면인데 이 목련이란 것이 유경수 전 여사를 상징하는 꽃 아니겠습니까? 그 목련하면 또 유경수 여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름 자체를 하얀 목련이 필 때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두 분 다 세상을 뜨시고 하다 보니까 각종
입증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오도된 소문이라든가 관련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록 영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분들의 명예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가 그 성장했던 일제 강점기 말부터 해가지고 해방 전국 그리고 또 그 6.25 때에도 참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모습, 나아가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큰 영화입니다. 네. 히트곡 호랑나비로 유명한 제작자 김은국 씨는 해병대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흥행을 위해 발표한 날 삭발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흥행을 위해서 삭발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한 나름대로의 온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첫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개인 소외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당일날 감격으로 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그 가수로서의 모습을 넘어서 정말 진지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자로서의 새로이 재탄생하는 모습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은국 씨는 이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요. 내가 무슨 뭐 누구처럼 분노와 눈물의 삭발이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잊혀져 있던 다른 주인공, 이 두 분 말고도 그런 분들의 숨겨진 비사가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벌써 65세입니다. 만으로 김은국 씨는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고 유경수 여사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면서 이 영화는 2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 씨는 이 영화가 잘 되면 노래와 책도 내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평소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또 유경수 여사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수지만 그 이후에 이 감독으로도 데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제작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본인의 꿈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 그 영화 제작에 공을 들였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제작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승만 그 전 건국 대통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건국계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봤다고 하면은 산업화의 대통령,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윤 감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구투합을 한 다음에 실제 지금 그 제작에 들어가서 이제 제작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지난 14일 날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제작 발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흥행을 하면은 단순히 이 영화뿐만 아니고 이것을 책으로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작자가 노래까지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요? 향후에 어떤 그 일정까지도 지금 밝혀서 이 흥행에 따라서 도서와 음악까지도 지금 나올 그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의 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다큐 영화니까 실제 배우의 연기도 있지만 70%의 실록 영상은 내레이션을 깔게 됩니다. 국민 어머니로 불리는 배우 고두심 씨, 또 탤런트 현석 씨가 맡는다고 하는데요. 고두심 씨는 이 유경수 여사 역을 전에도 여러 번 연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라디오를 들으시는 장년 분들은 아시겠죠. 격동 30년 뭐 이러면서 해서 이 현대사를 이 드라마와 같이 해서 이제 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한 3년 반 동안 유경수 여사의 어떤 목소리를 재현하는 배우로서 실질적으로 충실을 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더불어서 지금 고두심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어떤 그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맞는 분을 정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배우 중에 그 탤런트 중에 현석 씨
굉장히 중후하시고 또 좋은 이미지의 배우인데 현석 씨도 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되는 내레이션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고두심 씨 같은 경우에는 1995년 SBS 드라마 코리아 게이트에서도 유경수 여사를 목소리뿐만 아니고 실제로 배역으로도 지금 연기를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고요. 그때 이 코리아 게이트에서 유교사 역을 캐스팅할 때 예. 당시에 그 유명한 고성만 감독 연출이 네네. 이미지가 유교사와 너무 같아서 사실 고두심 씨를 캐스팅했고 본인이 흔쾌히 응했다. 그렇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저도 기억하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독고영재 씨가 했는데 독고영재 씨는 외모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지는 않았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닮은 반면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그 고두심 여사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유경수 여사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캐스팅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그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리아 게이트가 사람들의 어떤 그 입에 오르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떤 배우들과 연기가 좋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영화에는 재연 장면도 30% 정도 들어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역을 맡을 신인 배우 공모, 이 오디션이라고 하죠. 경쟁률이 아주 높았네요. 와, 이게 박정희 유경수 역 공개 오디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 딸에 대한 오디션 경쟁률은 무려 536대 1. 그러니까 소년 박정희도 그렇죠. 뽑았고. 예,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아마 젊은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연기자들 또한 청년 연기자들이 왔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관심이 노년을 넘어서 청년들에게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저 두 같은데요. 배우가 이제 유경수 여사의 역할과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을 할 오디션 출시로 뽑힌 그렇죠. 젊은 배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캐스팅을 했었는데요. 양수아 씨 이렇게와 또 신예 김궁 두 사람이 지금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히 양수아 씨 같은 경우에는 단아한 외모, 진정한 성 있는 연기력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소화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그 생활을 하셨고 족적을 남겼던 지역에서도 현지 로케를 했다고 하는데 일산의 밤가시 마을 초가. 저는 밤가시 마을이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이제 김천 직지사에 가면은 저거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가보면 실제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영정 사진도 있습니다. 네. 거기 그리고 또 더불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교편을 잡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던 곳에서 현지 로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영화의 어떤 그 사실성을 상당히 높였다라는 그런 후문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에서 소학교 교사를 그렇죠. 했었죠. 네네. 네, 그런 인연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7월에 지금 개봉이 되는데 뮤지컬이 있었어요. 이 공연 실황을 오롯이 담은 그런 영화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뮤지컬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지금 7월 10일 날 개봉을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2021년 뮤지컬 박정희다라고 해서 그 한간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했던 그런 것을 이번에 영화로 해서 현장에 가셨던 분들뿐만 아니고 극장에 가셔도 볼 수 있는 이런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전쟁에 있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전쟁. 특별히 이제 유경수 여사의 약자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영화 속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영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로맨스 코드가 녹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중령 시절에 어떤 그 유경수 여사를 만나서 있었던 그런 숨겨진 이 러브레터 어떻게 보면 그 사랑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 있어서 그 경제 산업화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말년에서 어떻게 보면 앞까지는 상당히 영웅적인 모습을 그렸다고 하면은 말년에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은 그 총탄의 흉탄에 그 서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솔직 담백하게 담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뮤지컬에는 쌀이 부족해서 아카시아 꽃을
섞어서 밥을 지어 먹는 가난한 분들을 유교사가 찾아가는 그런 장면, 상당히 여기에서 감동 포인트가 컸다고 하는 그런 대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예고편이 있어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대.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가 진심으로 바랬던 대한민국을 만난다. 대한민국 가난의 역사를 끝낸 대통령 박정희 경제 대국을 꿈꾼 남자. 7월 10일 전국 극장 대개봉. 네. 육성으로 들으신 내용,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후세에 무엇을 했느냐고 후손들이 묻거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말하게 합시다. 자, 이 다큐 영화는요,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 나라에 수출이 지금 확정됐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K컬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또 수출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지금 현재 수출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새마을 운동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동남아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의 어떤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박스컵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축구 대회 프레지던트 컵이죠. 네,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그때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같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축구도 하고 어떤 문화를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또 여전히 그 동남아에 그리고 일본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를 직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찬반을 떠나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진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은 오후 1시에 해드리고 재방송은 하루 3번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